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평소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인생 선배님들 사연을 들으며 위로도 받고 또 다시 용기도 내며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공부시키려고 혼도 내고 달래기도 하셨지만 제가 워낙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혼날 때뿐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고등학생이 돼서야 대학은 가야 될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죠. 공부하겠다고 3년 동안 기를 쓴 덕분에 저는 서울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중위권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런 학교였지만 부모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우리 재숙이가 대학 비슷한 데는 문턱도 못 가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떡하니 4년제를 들어갔어. 집안 경사다, 경사야.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 공업사를 하셨는데 떡을 맞춰서 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셨어요. 엄마는 아예 동네 분들을 다 불러서 삼겹살 잔치를 하셨고요. 그날은 정말 넓지 않은 저희 집이 사람들로 미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평소 공부를 잘했던 남동생은 그런 부모님을 보고 나 대학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안 하기만 해. 가출한다. 농담 섞인 투정을 했지만 저한테는 축하한다며 은근슬쩍 가방 선물도 건넸어요. 그렇게 저는 온 가족의 축하를 받고 대학에 갔고 정말 재미있게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4학년 때 취직 때문에 힘들었던 것 빼고는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원서를 내고 면접을 위해 공부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몇 군데 떨어졌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이 안 좋기는 했지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갈수록 면접을 잘 볼 수 있었고 어느 대기업 자회사에 사무직에 합격했어요. 회사에 최종 합격하고 나니 마음이 정말 턱 놓였어요. 부모님 앞에서도 전보다 당당할 수 있었고요. 사실 남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는데 저는 집에서 등록금도 받고 가끔 용돈도 다 써서 비교가 됐거든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게 모르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는 걸 좋아했던 제가 어쨌든 대학도 재수 안 하고 들어가고 취직까지 했으니 인생 잘 살았다고 자화자찬했어요. 그래, 너는 너 잘했다고 할 만하다. 엄마도 네가 인생에 계획은 있는지 어쩌려고 저러나 속 끓였는데 그래도 자기 먹고 살 거 타고난다고 하더니 저렇게 척척 해내는 게 신기했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막 군대에서 제대한 남동생도 축하해줬고요. 제 인생은 정말 크게 어려운 일 없이 잘 거쳐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입사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셨고 그 때문에 일을 그만두셔야 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엄마 혼자 아버지 병간호에 집안일을 전부 떠안게 할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이나 회식이 없을 때에는 집안일도 했고 엄마가 다른 일이 있으실 때에는 제가 아버지랑 병원에 가기도 했어요. 아버지 병원비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도우미도 자주 부를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원래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았는데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악화가 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도 전과 다르게 많이 어두워졌고 저도 회사에서 밝게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동료들하고 있을 때는 재미있는 얘기도 하며 어울리려고 애썼죠. 어느 날인가 정말 오랜만에 회사 입사 동기 모임에 가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아버지랑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남동생이 학교가 일찍 끝난다며 대신 가겠다고 해서 참석할 수 있었죠.
거기서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그만둔 남자를 만났어요. 투자 관련 사업을 한다며 사직서를 냈다는데 다른 동기랑 연락을 하다가 나왔다더군요. 하는 일이 잘 된다는데 정말 보기에도 여유 있고 안정돼 보였어요. 같은 신입사원 시절에 봤을 때하고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죠. 저하고 완전 딴 세상 사람처럼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른 그 사람을 보니 어쩐지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김재숙 맞지? 아버지가 공업사 한다고 했던. 그걸 다 기억해? 맞아. 근데 아버지는 일 그만두셨어.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야? 그럼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겠네. 뭐, 좀 남긴 했지. 근데 좀 편찮으셔서 편하게는 못 지내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와 그 남자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원래는 각자 부서도 달랐고 남자가 석 달도 안 돼서 그만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고 보니 남자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괜찮아 보였어요. 저와 남자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뭐에 씌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남동생도 좀 더 사귀어 보다가 결정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 남자의 좋은 점만 보여서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내가 결혼하면 더 빨리 내 생활이 안정될 테니까 우리 집에도 더 좋을 거야. 아빠도 아프신데 나라도 얼른 자리 잡는 게 낫지. 그렇게 얘기하자 가족들도 더는 저를 말리지 못했어요. 남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준이가 좋다고 하면 난 반대 안 해.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애가 머리도 좋고 보는 눈도 정확하거든. 그런 애가 고른 사람이니 뭐 어련하겠어. 라고 하는데 거침없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씩씩하니 혼자서 일도 하고 아들도 키웠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때도 저희 집 하객들한테 먼저 다가와서 인사하는 걸 봤을 때는 저도 저희 가족들도 대단하다고 했어요. 결혼하고서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 회사 이사 직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쩐지 풍기는 게 남다르다 했더니 이사였네.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이사라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결혼하게 돼서 바빴잖아. 그러다 보니 얘기를 제대로 못했네. 그건 어느 정도 수긍이 갔어요. 그만큼 저희 결혼은 생각지도 못하게 빨리 진행된 거였어요. 당시에는 제가 회사와 집에만 묶여있게 된 게 답답해서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3개월 정도는 전보다 좀 활기가 있었어요. 물론 아버지 병문안도 가고 회사도 다녔지만 전보다는 부담이 덜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갑작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장인어른 회사 정리하신 자금 말이야.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 좀 해보시면 어떨까? 글쎄, 지금 아프신 데다가 병원 비용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모험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겠지? 근데 너무 아깝다. 이건 진짜 돈 되는 거라서 앞으로 전망이 좋거든. 그러면 돈 까먹는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노후 걱정도 없으실 텐데. 일단 얘기는 해볼게.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제가 친정에 가서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얘기하자 아버지는 우리가 젊기라도 하면 한번 모험 해보겠는데 나이도 있는데다가 난 아픈 데도 많지 않냐. 이서방이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 고맙지만 나는 그냥 은행에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부모님이 투자 생각이 없다는 얘기에 많이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당신 혹시 자금 좀 마련할 수 있어? 잠깐만 넣었다 빼면 되거든. 한 달 정도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해줬죠. 하지만 남편은 2달이 넘어도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는 기다리다 못해 돈 얘기를 했어요. 그거 그냥 투자로 넣어뒀는데 어차피 당신 그거 더 많이 돌려받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있어봐. 그럼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부부끼리 뭐 말이 필요하다고 그래. 내가 잘 되면 당신도 잘 되는 거잖아. 당신 아직도 우리가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투자는 무슨 투자를 한 건데, 어떤 분야인데? 벤처기업이야. 말한다고 당신이 알아? 신사업인데. 절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자꾸 돈을 요구했어요. 몇 번 정도는 제가 더 대출을 받았지만 그 이상은 한계였어요. 제가 더는 안 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대뜸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네 남편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일하는데 넌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히히덕거리고 웃음이 나오냐? 어머니, 저도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네 입에서 그게 나올 말이야? 남편 망쳐놓고 너 혼자만 잘 살면 다야! 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창피해서 죽고 싶었어요. 겨우 달래면서 회사를 나오자 시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너 당장 돈 해와. 니네 친정이 돈을 못 대주면 너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못할 거면서 우리 성준이랑 결혼은 왜 했어? 우리 아들 뜯어먹고 살려고 결혼했어? 이거 알고 보니까 아주 꽃뱀이야. 그 말에 회사에서 나오던 직원들이랑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막말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제가 전화를 하자 내가 돈도 안 해주는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 마주치면 좋은 말 나오겠어? 다 당신 생각해서 참느라 피하는 거니까 사람 열받게 하지 마. 지금까지 나한테 받아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돈 당신이 갚아주지도 않았잖아. 다 가져가서 지금까지 간간무소식인데 내가 또 돈을 어떻게 해줘. 그리고 이제 나 월급도 다 대출금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안 돼. 그런 내조도 못할 거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당신 사업가 부인이야. 감당 못하겠으면 그만둬. 당신 혹시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뭐? 이거 지금 나 사기꾼 취급하는 거지? 나 이거 못 참아. 끝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아침이 되자마자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 이럴 거면 당장 갈라서. 이건 친정이 돈푼이나 있으려나 했더니 쥐꼬리만한 자금 주고서 벌벌 떨고 내놓지도 않고 아주 재수가 없으려니까 상거지들이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거시라고 부엌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져 박살을 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미친 건 아닌지 겁이 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제 옷까지만 겨우 챙겨서 집을 나왔죠. 친정에 돌아와 정신을 차린 후 이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저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였어요. 억울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했지만 대출도 제가 자발적으로 받아서 줬고 법적으로 증거가 될 만한 각서나 차용증을 하나도 받아놓지 않아서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제가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집을 나오게 될 수 있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난리친 것도 제가 그랬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혼 소송에 첨부했다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도 안 났어요. 그제야 저는 서둘러 결혼한 게 너무 후회되더군요. 회사 일에 아버지 병간호가 힘들다고 탈출하고 싶어 해서 벌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저를 위로하셨어요. 좋게 생각해라.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야. 애라도 있었으면 이혼하기 더 어려웠을 수 있어.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나만 생각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라며 부모님을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회사에서도 남편 친구가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서 거의 왕따가 됐죠. 저는 결국 사표를 냈고 집에서 반년이 넘게 쉬게 됐어요. 그러다가 남동생이 친구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줬고 저는 사무원으로 다시 일하게 됐어요. 한번 큰일을 겪고 났더니 저도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전처럼 사람들과 활발하게 어울리지 못했고 조용하게 남들 하는 얘기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일을 하는 사이에 사무원들이 몇 번 바뀌었어요.
워낙 중요한 사건들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게 많다 보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중간에 그만두더라고요. 남동생 친구도 제가 오고 얼마 안 돼서 관뒀죠. 저는 이전 직장에서 이보다 더 힘든 일도 했었고 무엇보다 전 남편 일을 겪어서인지 크게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어느새 저는 사무장 바로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전에는 저희 사무실에 사무장 말고는 다른 직책이 없었는데 대표님은 저한테 주임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주고는 월급도 올려주셨어요. 김재숙 씨가 일 잘해줘서 사무장도 든든하다고 하고 우리도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사무장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했을 뿐인데요. 저는 그때부터 시니어 변호사의 일을 맡아서 할 때가 많아졌어요. 사건 때문에 자주 같이 있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사정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 변호사님도 이혼한 지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병상련이라고 비슷한 처지이다 보니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님이 야근을 하실 때에는 식사도 챙겨드렸어요. 그러다가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됐지만 저는 거리를 뒀어요. 변호사와 사무원인 저의 처지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 진짜 재숙 씨가 좋으니까 마음이 정해지면 얘기해줘요. 전 남편 일도 있어서 더 그러는 거 나도 이해해요. 라며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줬고 그런 마음이 진심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제가 결혼한다는 걸 알리면 다들 수군거릴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 달리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줬고 대표님도 잘 됐다며 좋아하셨어요. 능력 있고 성격도 괜찮은 사람끼리 아주 잘 만났네. 천생연분이야. 집에서도 제가 재혼한다고 하니 다들 한숨 놓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우리 딸 이번에는 꼭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걱정 마 엄마. 변호사님 진짜 좋은 분이야. 재원이 친구도 그분은 진국이라고 했잖아. 엄마 손을 붙잡고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던 걸 생각하면 죄송하기만 했죠. 그런 가족들의 간절함 속에 저는 재혼을 했고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어요. 저는 30이 넘어서 처음 갖는 아이라 조심스러웠어요. 남편은 전부인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던지라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차츰 제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됐고 일도 계속하면서 임신 5개월째에 접어들게 됐어요. 남편은 지인에게 받았다며 저에게 스파 이용권을 주더군요. 그 스파 이용권은 산모 마사지가 있는 데라서 저도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저는 엄마와 같이 스파에 가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한번 받아보니 뭉쳤던 데도 풀리고 잠도 잘 자서 또 가고 싶더라고요. 엄마도 좋아하셔서 아예 정기 이용권을 끊어서 출산 전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매주 가다 보니 직원들과도 친해졌고 아로마 오일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죠. 어쩔 때는 제가 직원들이 필요한 아로마 오일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2달 정도 시간이 지나갔고 배도 제법 나오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스파에서 직원 대신 아로마 오일을 챙기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올 때마다 아무도 나와보질 않아? 이러면 계속 다니고 싶겠어? 직원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라며 소리소리 지르는데 어째 낯설지 않은 목소리더라고요. 제가 로비에 나가보니 전 시어머니가 한가운데에 씩씩거리며 서 있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도 절 알아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야, 넌 우리 성준이랑 이혼해서 소식 한 번 없더니 아주 인생 밑바닥을 기는구나. 아주 가관이네. 여기 가방이나 받아라. 라며 자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더라고요. 그걸 본 팀장이 놀라서 얼른 뛰어나와 저한테 사모님, 저희가 할게요. 죄송해요. 얼른 먼저 들어가세요. 지금 누구 보고 사모님이래? 이봐요.
마사지 받을 사람은 나야. 여기 얘는 저기서 뭘 꺼내고 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잘못하셨어요, 손님. 이분은 저희 사장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분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이제 저희 일 하지 마세요. 괜히 저희 바쁠 때 도와주시다가 이런 봉변만 당하고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게 어디 팀장님 잘못이에요. 교양 없고 천박하고 무식한 사람 탓이죠. 너 지금 그거 나한테 한 말이냐? 그럼 아니에요? 왜요? 제가 하나하나 다 말해볼까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완전 팔 잡혔다고 소문 다 났던데.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진짜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정보 주려고 그래. 내가 아직도 예전 김재숙인 줄 알아? 그딴 말에 넘어갈 줄 알고? 이제 진짜 투자자로 당신을 모시겠다는 뜻이야. 이거 잘 되면 전에 돈 들어갔던 것까지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 됐어.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렇게 매몰차게 끊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끈질기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친정집에까지 전화를 했다더라고요. 저와 친정 식구들은 그 뻔뻔함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스파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성준이가 투자처 알려줬지? 웬만하면 거기 해봐. 너 지금은 여유도 있고 먹고 살만 하잖아. 이거 진짜 좋은 기회라서 알려주는 거야. 진짜 좋은 기회를 저한테 왜 알려줘요? 왜라니? 잠깐이라도 인연이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저는 정말 비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저녁에 집에 온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듣던 남편은 그럼 한번 만나. 가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듣고만 있어. 무슨 생각이 있나 보다 하고 그러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전 남편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고 그날 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죠.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첨단 기술 개발 회사라며 요란한 책자들을 펼치며 온갖 입에 발린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당신 기왕 온 거 투자 계약서에 아예 도장 찍고 가자. 제가 얘기를 들어본다고 했지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닌데요. 아니, 지금 얘가 우리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뭐야? 너 돈 좀 있는 신랑 만났다고? 아주 우리 우습게 하나 본데.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한다고. 진짜 가짠타?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있어봐. 당신, 그래, 김재숙 씨, 우리 좋은 말로 할 때 사인해요. 합시다. 난 투자 계약한다고 한 적 없어요.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갈게요. 하자 전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딜 그냥 가. 계약 안 하면 못 가. 그때 남편이 사복 형사 2명과 나타났어요. 이성준 씨, 당신을 사기 공갈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며 형사들이 전 남편을 끌고 나갔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져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 전 남편에 대해서 그동안 샅샅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예 같이 왔던 거였어요. 경찰서에 가서 이 모든 걸 알게 된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사정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그래 얘야,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진짜 잘못했어. 라고 하자 남편이 화를 내며 남의 아내한테 여보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제야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뚝뚝 흘렸어요. 저는 두 사람을 선처해주지 않았어요. 이전에 당한 것까지 다 돌려받을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저는 그걸로 지난 시간의 아픔을 보상받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저는 잘생긴 아들을 낳았죠. 그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네요. 저랑은 다르게 아주 공부도 잘하고 착하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친정 식구들도 다 잘 지내고요. 한때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잘 지나가고 나니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많이 행복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